자, 이제 이러한 청약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청약. 청약이란 상대방의 무조건 절대적 승낙이 있으면 즉시 일정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약속을 할 때 구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비엔나 협약 제14조에 따르면 청약이란 계약을 체결하는 제안일 것. 두 번째, 한 사람 또는 다수의 특정인에게 보낸 제안일 것. 세 번째, 승낙이 있으면 그것에 구속된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 마지막으로, 충분히 확정일일 것, 확정적일 것. 즉, 청약서에 물품이 표시되어 있을 것. 수량과 가격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결정되어 있거나 결정을 위한 조항이 있을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약의 유형은 주체에 따라서 매도 청약과 매수 청약으로 나뉘는데요. 말 그대로 매도 청약은 매도인이 발행한 것, 매수 청약은 매수인이 발행한 청약입니다. 우리 이제 인코텀즈에서 매도인, 매수인, 공장도 살펴보고 인도 조건도 살펴봐서 익숙하죠? 자, 청약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청약의 유형은 방금 배웠던 주체 기준 말고 효력을 기준으로 네 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확정 청약입니다. 말 그대로 확정하는 거겠죠. 확정 청약. 청약자가 청약 내용에 대해 승낙회답의 경우 그 유효기간을 지정하거나 오케이 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한 거예요. 며칠까지 승낙을 해야 한다. 지정하거나 명시적으로 확정적 또는 취소할 수 없는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를 한 청약을 확정 청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불확정 청약입니다. 유효기간이나 확정적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 청약으로 피청약자의 승낙에 대해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반대되겠죠. 세 번째, 반대 청약입니다. 원청약, 기존에 했던 청약에 대한 거절로 원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등 청약 내용을 변경, 추가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제의하는 수정청약입니다. 반대 청약은 수정청약이라고도 합니다. 조건부 청약입니다. 말 그대로 일부만 고치는 청약인데요. 이러한 조건부 청약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도인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자인 매도인의 최종적인 확인이 필요한 조건부 청약인데요. 이것은 매도인이 계약 체결권을 갖고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피청약자인 매수인의 승낙만으로는 계약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매도인이 최종 확인을 해야 청약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착순 매매나 조건부 청약,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인데요. 이것은 피청약자의 승낙에 대해 선착순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조건부 청약입니다. 승낙의 의사표시자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미판매 재고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서 판매가 유효합니다. 또는 다수 거래자에게 사용할 경우 이러한 조건부 청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양한 조건부 청약을 좀 더 봐보려고 하는데요. 자, 시장 변동 조건부 청약입니다. 이거는 무합격 청약이라고도 합니다. 시황 변동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제시 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한 청약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나 환경적으로
갑자기 변화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은 점검 후 매매 조건부 청약입니다. 청약과 함께 견본을 송부하여 피청약자인 매수인이 물품을 점검한 후 구매 의사가 있으면 송금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물품을 반환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입니다. 판매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 반품을 허용하는 청약으로 위탁 판매 방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청약의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배웠던 다양한 청약의 종류나 청약 방법에 대해서 다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청약은 구두, 서면, 행위, 우편, 전보, 텔렉스나 팩스 등 특정 방법이 불필요합니다. 대상은 1인이나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해 계약 체결의 제한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청약이 성립됩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제안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한 청약의 요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이러한 청약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피청약자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효기간은 명시됐을 경우 명시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근데 명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 간 합리적이라고 수긍한 경우 상당 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청약이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약의 철회를 할 경우, 청약의 취소를 할 경우, 청약의 거절을 할 경우, 반대 청약을 할 경우, 청약이 실효될 경우, 당사자가 사망될 경우 청약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청약자가 임의로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청약의 철회가 됩니다. 청약의 취소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그 외 방법으로 청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표시한 경우 청약의 취소가 불가능이고요. 승낙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취소 불능임을 표시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를 발송하기 전에 청약자의 청약 취소 의사가 먼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한해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청약의 거절은 피청약자의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로 청약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반대 청약은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원청약에 대한 거절의 의미인데요. 피청약자가 청약 내용에 조건을 붙여 그 일부만 승낙하는 경우입니다. 원청약의 효력이 상실되겠죠. 그 다음 청약의 실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 승낙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청약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효력이 소멸될 수 있는데요. 영미법계에서는 청약 효력이 소멸 인정하고요. 사망할 경우 대륙법계에서는 청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청약을 토대로 승낙을 해야 청약이 의미가 있었잖아요. 이러한 승낙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낙이란 피청약자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를 갖고 청약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러한 승낙의 요건은 첫 번째, 승낙 내용은 청약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다르면 반대 청약이겠죠. 무수정, 절대적, 최종적, 무조건적이어야 하고요. 청약의 상대방인 피청약자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하고요. 승낙의 의사표시는 형식에 구애받진 않지만 서면이나 구두 또는 행위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승낙은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요.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구두 청약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됩니다. 행위에 의한 승낙의 경우는 그 행위가 이행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런 승낙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대화자 간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미국 법의 경우는 대면을 제외한 전화나 텔렉스의 경우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요. 격지자 간에는 한국은 일본, 영국, 미국 법의 경우 발신주의, 독일법이나 비엔나 협약의 경우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청약의 종류도 살펴봤듯이 승낙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먼저 변경 승낙입니다. 청약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하면 승낙이 아닌 반대 청약이 되겠죠. 똑같은 뜻이고요. 부가 조건부 승낙입니다. 청약자의 청약에 피청약자가 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승낙하는 것으로서 원청약에 대한 거절을 뜻합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겠죠? 부분 승낙입니다. 청약의 일부만 승낙하는 것인데요. 부분적으로 승낙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승낙 통지의 지연을 뜻하는 유효기간을 넘긴 지연된 승낙은 그 자체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유효기간을 당연히 넘기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는 지연된 승낙이라도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청약자가 구두로 통보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승낙으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 침묵은 그 자체만으로는 승낙이 될 수 없습니다. 모호한 승낙은 또 있는데요. 모호한 승낙은 무조건적,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중요 조건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모호한 승낙의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승낙이 철회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 철회가 되냐?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 의사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승낙의 의사 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여 승낙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이를 소멸시킬 수 없다. 그리고 효력이 생긴 이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계약 자체를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것이지 철회로 보진 않습니다. 자, 이제 청약도 들어가고 승낙도 하면 다양한 거래가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거래가 일어날 때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견본에 의한 매매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표, 세 번째로는 규격, 네 번째는 명세서, 마지막은 표준품에 의한 매매인데요. 표준품에 의한 매매는 FAQ, 다음 GMQ, USQ 이렇게 3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먼저 견본에 의한 매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견본에 의한 매매는 거래하려고 하는 품질과 동일한 견본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래를 할 만하겠어요? 아니면 이거는 좀 안 되겠어요? 이렇게 결정을 짓는 매매입니다. 매매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표인데요. 말 그대로 트레이드 마크나 브랜드를 믿고 매매를 하는 것이고요. 규격에 의한 매매는 두 당사자 간의 규격을 정해요. 예를 들어 무게를 정할 수도 있고 크기 또는 개수 등등 규격을 정확하게 정한 다음 그것에 의거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구체적인 명세서를 명세한 다음 매매를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표준품에 의한 매매인데요. 어떠한 경우 표준품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냐?
농수산물과 같은 수확 예정 물품 또는 어획 예정 물품 등 매매 계약 시 현재 실제로 물건이 없고 견본 제공이 곤란할 경우에 표준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해서 약정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과일이나 곡물류에 사용하는 평균 중등 품질 방법입니다. 선적을 할 때 선적 장소에서 해당 계절 출하품의 평균 중등품을 기준으로 품질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과일이나 곡물류는 매년 생산되는 상태도 다르고 당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규격이나 상표나 견본에 의한 매매가 불가능하죠. 그런 경우는 평균 중등 품질을 기준으로 매매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판매 적격 품질인데요. 목재나 냉동 어류 등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육을 할 때 판매 품질이 그 시장에서 판매 적격해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수입지에서 상품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보통 표준 품질인데요. 주로 원사 거래에 사용되고요. 공인검사기관이나 공인표준 기준에 의해 보통 품질을 표준품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곡물 품질 결정 시기는 어떻게 되냐? TQ, RT, SD로 나뉘는데요. TQ는 매도인이 선적할 때의 품질인 보장 하나, 양육할 때의 품질 상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배 선적을 할 때 품질은 보장하지만 매수인한테 양육될 때, 그 수입지에서 양육할 때 품질 상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입니다. 명세서나 구체적인 거래 계약서에 보면 such as is in, it is, 있는 그대로는 보장하나 양육할 때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RT, 물품이 도착 시에 손상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관례에서 생긴 조건인데요. 이거는 양육 품질 조건이라고 합니다. TQ와 다르게 양육을 했을 때도 문제가 생긴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는 거겠죠. SD는 원칙적으로는 선적 품질 조건에 해당됩니다. 해상 운송 중 발생한 해수 또는 운고에 의한 손해를 입은 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조건이고요. 선적 품질 조건과 양육 품질 조건이 절충된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량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수량 조건은 총 4가지입니다. 수량 조건은 총 4가지이고요. 국가별 톤 포기법이 달라요. 이걸 살펴보고 개수 단위가 어떻게 다른지, 과부족 용인 조건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계산 수량 조건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별 톤 포기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읽혀보겠습니다. 영국식과 미국식, 그리고 한국, 프랑스, 독일식이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1000kg가 기준이죠. 영국은 1016kg 기준, 미국식은 907.2kg 기준, 그리고 톤과 파운드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개수인데요. 우리나라는 1더즌이 12피스이죠. 그러면 1그로스는 12더즌이고 144피스가 되겠죠. 그러면 1 스몰 그로스는 10더즌, 10더즌, 120피스고 1 그레이트 그로스는 12그로스라 해서 144더즌, 즉 1728피스입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더 있거나 덜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용인이 되냐에 관련된 조건입니다.
큰 벌크 물건일 경우 운송 도중 감량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매 계약서상 과부족 한도를 부여하여 그 범위 내에서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면 수량 부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조건입니다. 청구 금액의 총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요. 물품의 수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 과부족은 허용한다는 조건입니다. 시험에 과부족 용인 조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수량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계산 수량 조건인데요. 계산 수량 조건은 이러한 문구가 있는 경우 또는 신용장의 금액, 수량 단가를 표현하는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부족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포장 조건까지 살펴보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조건이란 우리가 상품을 오며 가며 할 때 그냥 상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포장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포장의 화의는 어떻게 하는 건지. 먼저 포장이란 물품을 운송, 보관, 하역, 판매 등을 하는 데 있어 물품의 내용 및 외형을 보호하려고 상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나 용기로 둘러싸는 작업 및 상태. 우리 택배도 포장해서 오죠. 네, 포장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럼 화의는 뭐냐? 화물의 포장 외부면에 특정 기호, 포장 번호, 목적항 등을 표시해서 포장 상호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포장을 뜯어보지 않아도 화인만으로도 어떤 배에 실어야 되는지,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포장 번호는 몇 번인지, 어디 항에 내려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화인입니다. 이 화인을 기재할 때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화인, 메인 마크를 당연히 표시해야 되고 양육해야 하는 목적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 화물 번호를 표시해야 하고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이 네 가지 다시 주화인과 목적항, 화물 번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요. 임의 기재사항도 있는데요. 부화인, 중량 표시, 주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임의 기재사항입니다.